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영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났네요. 우리. 네, 녹음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좀 빨리 만났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0월 24일이고요. 네, 일주일 만에 만났나요? 맞아요. 지난주 10월 17일에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야? 무섭게. 왜냐면 밀렸다, 얼마나 밀렸나 해가지고 그때 17날 만에 했다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자기가 내뱉은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런 프로페셔널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더 오래 할수록 저한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라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이야기할 거고 여러 번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하다. 이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할게요. 제가 옥천신문 기사 중에서 주거 정책을 요즘 한창 보도를 하고 있어요. 기획 보도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소식들을 좀 농축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기획 코너의 제목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거 불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옥천신문이 이 기획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우리 지역에 큰 빅 이벤트가 있죠. 그렇죠. 뭔지 아세요, 혜수 PD님? 혹시 선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답. 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11월, 12월까지 합치면 대략 8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천신문에서는 그 옥천 내 주거 정책을 조금 의제화하고 싶어서 이제 주택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지역에서 좀 큰 사고들이 연달아서 좀 났었어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죠. 옥천에서는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중호우 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주택 피해, 앤드 그리고 이재민. 살던 집을 떠나야만 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저희 옥천신문은 그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금 목격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옥천읍에서 삼양리 소재 주택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살던 집이 진짜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돼버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큰 사고들을 저희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느꼈었냐면 이게 집이 없다는 것은 뭔가 개인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 아주 순식간에 처해질 수 있구나. 굉장히 한순간에 취약계층으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주거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저희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가구를 그 사건 발생 당시에만 주목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좀 따라가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토다봤어요. 일단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긴급 주거 형태로 해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데 언제까지나 마을회관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녀분들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한 주거를 좀 찾아서 주거 형태를 찾아서 이사를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목격했고 결국 개인의 주거 안정에 뭔가 빨간 불이 켜지면은 살던 곳을 떠나는 그랬을 때의 공동체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신문이 주거 문제를 다룰 때의 공동체 전체 기획 제목이 주거 불안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거 불안정이 됐어요. 이 제목 지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녹아져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주거 불안정의 형태들을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옥천신문에 보도된 것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온 사례는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청주시 사례를 조금 조명했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까지 말한 것도. 네.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뭐냐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사례를 제가 신문에 보도된 사례를 2가지를 그냥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2명의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벌써 우리 삶 자체가 난도가 높죠. 네. 근데 전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등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복지기관에 좀 하셨나 봐요. 근데 그러면 전등만 교체해주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청주시는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어떤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사례 상담을 무조건 간다고 해요. 주거 형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전세 주택인데 이제 재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근데 계약을 이제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재계약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된 건지 아닌지 뭔가 이 상황이 굉장히 모호했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6개월 뒤에 우리 새 가족이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청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이 사례를 발굴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거 정책이랑 촘촘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매입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맞으면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뭔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고민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일단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매입 임대주택에 아마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주거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네, 하나 더 사례를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도 주거 형태가 진짜 난도가 높은 가정이에요. 일단 자녀가 6명 있으신 가구래요. 네. 부모님까지 합쳐서 8인 가구인데 이 8명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13평이라고 해요. 이 상황을 일단은 청주시 사회복지관이 인지를 했다고 했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개선을 좀 해보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이 복지관은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이 집을 조사를 하러 갔을 때 가구 원수 대비해서 최저 주거 면적에 못 미치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해요. 저는 최저 주거 면적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 사례 이 취재 상황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것도 기준을 두고 있대요. 만 8세 이상 자녀가 둘 이상인데 그 자녀가 서로 동성이 아니라 이성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방을 분리해서 키울 것을 권장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권고 기준이 최저 주거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8명에서 13평에 사는데 이 자녀분들을 성별로 방을 따로 줄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당연히 이사를 가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보증금이 없어서 이제 하다못해 공공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못했던 상황이라고 했네요. 근데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와 관련된 정부 제도라든지 지자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딸딸딸 꿰고 있는 그런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보증금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34평 매입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주거 전달 체계, 주거 복지 전달 체계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들의 사례를 발굴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마련이 되고요.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저주거 기준이란 말을 우리가 아까 살짝 했는데 저희가 최저주거 기준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최저주거 기준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가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법령으로 제시해 준 근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주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법령에 있는 거니까. 면적 기준이 일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인 가구는 4.2평 이상 되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요. 네. 2인 가구는 7.9평, 3인 가구는 10.9평, 4인 가구는 13평 이상인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가구에는 아까 4인 가구가 13평 이상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9.5 평방미터를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 최저 기준도 너무 낮지 않나요? 네. 아, 너무 낮아. 우리 이거 4.2평이 어떻게 살죠? 우리 사회적 합의를 다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걸 좀 그러니까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저 주거가 높아야지 마지노선을 이 정도로 우리가 사회가 합의를 했어요라고 만들어 놓은 게 높아야지 다른 주거 기준도 짝짝짝 여기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아까 8명 가구 자녀가 있는 그 가구 설명드렸는데 이 가구인 경우에는 사실 24.5평 이상에 살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13평에 살고 있으니 그 절반 되는 크기에 살고 있으니 최저 주거 기준도 지금 이제 해수 PD랑 저는 너무 기준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낮은 기준도 못 미치고 절반에 되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로 빠른 그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상황, 사례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최저 주거 기준에는 이렇게 면적 기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 이 집에 갖춰야 된 시설이 있다라고 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게 위생과 관련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본다고 하네요. 네. 근데 쉽게 말해서 화장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느냐, 이 집이 환기가 되는 집이냐, 전기 공급이 가능한 집이냐,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최소 시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준만 설정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죠. 네. 점검을 나가야 합니다. 점검을 나갔어. 점검을 나갔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집들이 발견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 체계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는 아까 살짝 언급했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란 것도 두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느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이나 여인숙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 움막이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주거의 형태를 보통 비주택이라고 불러요. 분류를 해요. 이런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이제 넘어가는 주민들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고 하고요.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두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했을 경우도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출산 예정이 있는 미혼모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고요.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주거 취약계층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라고 하고요. 주거 취약계층을 주거 상향 지원했을 경우에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옥천에서 이런 제도를 마음껏 조금 쓸 수 있도록 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시설이 있어야 돼요? 주거복지센터. 맞습니다. 아까 청주시 주거복지센터가 다 이 상담을 진행했고 사례를 발굴했고 이게 이제 제도로 연결했다고 했죠.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에서도 사례를 발굴할 수 있고 다양한 루트로서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데 주거 정책을 딸딸딸 깨고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된 곳이 없으면은 사실 적절한 제도를 연결해주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작동을 하려면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주거 상담을 진행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거 문제와 주거 욕구를 파악하는 활동,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뭔가 지원하는 형태, 이런 정책을 이분이 필요로 하신 분들을 찾아서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고,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주거급여를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주는 예산이 있는 부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돌리는 예산은 굉장히 적은데 근데 주민들이 체감하시기에 복지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주거복지센터가 충북도에는 어디만 있다? 청주. 네, 청주가 유일하다. 그렇습니다. 네. 옥천에도 생겨야겠네요, 빨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주거복지센터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 드렸는데 다 자격 요건을 좀 찾아가지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연결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LH가 열심히 주택을 지어놨는데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주택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옥천에도 LH가 지어놓은 주택들이 있는데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부족해요. 주거 취약계층이 발굴이 돼도 그것을 옥천군이 발견이 돼서 LH의 공실을 우리가 좀 이게 운영을 하겠다,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 지자체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주택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LH가 어떤 정책들을 두고 있는지 또 궁금해져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비록 옥천에는 LH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이 아주 작지만 네. 무수히 많은 임대주택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와. 그리고 행복주택은 우리 주민들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청산에 있는 행복주택도 짓고 있는데 거기는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근데 이런 행복주택은 10년 동안 이제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10년 가지고 청년들이 주택 마련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 지금 임금으로 수준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장기 임대를 한 다음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운영한다고 하고요. 영구 임대주택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매입 임대주택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좀 계속 뭔가 오늘 좀 눈여겨서 보고 싶은 그 주택의 제도는 다른 주택도 아니고 매입 임대주택이요. 어떤 주택인가요? 매입 임대주택 말 속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을 사서 개조해서 이렇게 임대를 주는 방식, 혹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그러니까 LH가 보통은 다 시공까지 해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 방식이나 장기 임대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건 네. LH가 직접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그 시공사들이 만들어 놓은 집을 LH가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 매입 임대주택이 난개발로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시공사가 미분양에 빠져서 이제 이게 뭔가 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LH가 부랴부랴 공금을 사용해서 사주는 그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국민 집 감정이 정말로 완전히 활활 불탈 거예요. 국민 집 감정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겠어요. 그죠? 네. 원래 우리가 국민 법감정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 우리가 명문화된 법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정서는 그거보다 한 발 더 앞나가서 국민 법감정으로는 이 지금 판결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국민 직감정은 저도 지금 있는 이 제도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집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자산 형성의 기여 이런 것들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말 섬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국민 직감정에 불 붙여가지고 이거는 정권이 뒤집히는 상황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LH가 매입임대주택 저는 필요한 형태의 임대사업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들의 뭔가 소방수 역할로 이걸 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국민 직감정에 반한다. 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LH가 매입임대주택을 어떤 것들을 어떤 형태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매입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네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읽기만 해도 너무 설레는 매입 임대주택.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LH가 만약에 새로 아파트를 올려서 뭔가 임대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도심 생활권에서 뭔가 집을 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땅값이 비싸요. 네. 그래서 뭔가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면은 LH 입장에서도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택지 개발을 새로 해서 건물을 올리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예요? 택지 개발하는 곳이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는 곳. 막 이런 데 택지 개발을 해서 올려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생활권을 뭔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은 그 부분을 그 가려운 그 목마른 고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쓰일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제가 요즘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제도예요. 네. 그리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아까처럼 이게 매입해서 주택을 이제 제공하는 거라고 보고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도 있대요. 이건 또 대상자가 도심 내 신생아 가구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든든 전세주택 이런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건 뭔가요? 도심 내에 면적이 넓고 생활 환경이 쾌적한 신축 주택을 매입을 해서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해요. 왜 이걸 또 제가 가지고 왔느냐? 네. 저는 LH가 하는 사업들이 주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 집 감정이 못 따라간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중산층조차도 주거 안정 세대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가구가 저는 현저히 적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 집 감정을 조금 더 취약계층이나 뭔가 제대로 된 주거 안정 복지 정책으로 인정을 하는 그 국민 다수의 이런 감정을 올리려면은 집 정책은 중산층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찰나였어요. 근데 하고 있네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은 시중 시세의 30% 혹은 뭐 50% 이렇게 좀 더 낮은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가는 방식인데 든든 전세 주택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 조금은 높죠. 근데 너무 낮추면 또 국민 직감정이 또 반하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제도를 고안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정책을 저는 이 관점에서 좀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기숙사형 매입 임대주택 등등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매입 임대주택 쭉 다 얘기했을 때 이것도 우리 동네에는 왜 없지? 저것도 왜 우리 동네에는 없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네. 이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주체들이 단연 LH가 앞서고요. 그다음 많이 하고 있는 곳이 SH라고 해요. SH는 무엇일까요? 뭔가요? S 서울입니다. 워낙 그 주거 문제, 주택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은 서울도시공사가 따로 있어요. 충북에 없어요. 네. 제발
도지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일을 주택의 업무를 맡기든지 아니면 충북공사를 만들어서 주택 정책을 광역단위의 정책을 좀 해놔야 된다. 왜냐? IH 있어. 이거 어디게요? 인천인가요? 정답. 이런. 그리고 경기도도 있어요. 경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없어요. 이럴 수가. 충남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남 있나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주택 정책 하고 있어요. 어머,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받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LH가 없고 SH가 CH가 없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지자체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옥천신문이 보도를 하였으니 오, 두구두구두구 그곳은 어느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전주시. 전주시입니다. 네. 전주시는 2024년도에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성과를 평가하는 그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을만해요. 네. 자, 받을만하죠. 그중에서 일단은 매입임대주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존 주택을 매입해 누가 지자체가 이번엔 전주시겠죠. 네. 리모델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낡았으니까 새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대상자에게.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지자체가 규정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 이게 매입임대주택의 기본 모델인데 네. 전주시는 특별히 청년을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로 보고 활발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사례는 전주시가 최초라고 하고요. 무려 2019년에 매입임대주택 사례가 등장합니다. 전주대학교 인근 효자동에 다가구 주택을 전주시가 매입을 해서 21호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21호나요? 네. 우와, 좋겠다. 뭔가 한 명이 단독 거주하는 형태도 있고 네. 두세 명이 같이 공유 쉐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 거주일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이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박. 월 임대료는 이게 쓰이는 면적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 17평방미터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 금액은 당연히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하다고 하고요. 보증금이요. 5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해요. 오, 그러면 진짜 살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21호 매입을 해서 보급했다고 했죠. 네. 2021년도에도 또 보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전주대학교 인근 효자동. 왜냐하면 얘는 청년 매입임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는 곳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번에는 전북대학교 이런 금암동에 2개의 다가구 주택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24호를 추가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주택을 매입하는지 지금 그 홈페이지를 가서 봤는데 네. 띄우더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우리 대한민국 평균 우리가 바라는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 중에서 사용 승인 이후 15년 미만, 또 막 30년, 40년 된 주택은 또 취급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오. 이런 주택을 대상으로 혹시 전주시에 물건을 팔 분들은 물건을 팔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더라고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4호를 추가로 공급했다는데 2023년도에 또 분양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축 매입 약정을 했다고 해요. 어이구. 24호 평화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신축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 지자체가 콜라보레이션 하느냐? 청년층이 살아보니까 최소 전용 면적을 30평방미터 이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평은 좀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청년 행복주택 10평 안 되거든요. 우리 6평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어갈 때 불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10평은 좀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런 선호가 당연히 조사가 돼서 신축 매입할 때 설계에 관여를 합니다. 지자체가. 요. 아주 좋은 거죠. 네. LH가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청년주택 절대로 10평 넘는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옥천신문이 LH에 연락을 해서 제발 지자체별로 청년주택 보급할 때 평수를 좀 달리하는 정책도 생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형평성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자체가 매입하는 거는 그 지자체의 사회적 합의만 따르면 되니까 얼마나 그쵸. 됩니까?
그러니까 LH만 기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도 24호가 이렇게 또 이제 매입을 해서 보급이 됩니다. 아주 그냥 2019년부터 매년 20호, 30호를 보급하는 게 전주시의 정책 목표였다고 하고요. 아, 너무 부럽네요. 2023년도까지 네. 7개 동 82호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36호로 또 했다고 해요. 더 했어요? 더 했어요. 우와. 이들의 정책의 그 네. 과제는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2028년까지 되어 있다고 해요. 장기 계획이네요, 진짜. 2028년까지 210호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와. 그 전주시가 2028년까지 210호 보급할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세워놓은 예상치가 250억 원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 우리 행복주택 짓는 거 돈보다 적게 들었거든요. 어떤 것이 주택 정책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주택 옥천군도 더 부족해가지고 더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땅 사서 주택 개발을 해서 건물 올리고 분양하고 지금 몇 년 걸릴 것 같나요? 5년? 10년? 10년까지는 안 걸려도 4, 5년은 걸리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대량 공급 한 100호, 200호를 한꺼번에 분양을 할 수 없을지언정 매년 30호, 40호, 20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8년까지 어떻게든지 210호를 채우겠다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정책의 효능성은 어디가 더 높을까? 이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매섭고 무섭게.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인터넷에서 지독하게 잘한다. 아, 여러분, 근데 전주시 아직 덜 끝났어요. 덜 정책이. 끝났어요? 올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왔냐? 네. 청년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주기 위해서 청춘 별채 사업으로 이 모든 정책을 전환합니다. 뭐야 대체 뭘까 이 청춘 별채란. 드디어 월 임대료 수준을 대폭 낮춥니다. 설마? 10,000원 주택이 나옵니다. 10,000원 주택을 실현했군요. 실현했습니다. 네. 지금 82호 몇 호 공급된 지금까지 공급된 거 다 10,000원 주택으로 전환했다고 하고요. 오, 전체 다요? 네. 근데 118호? 네. 근데 원룸, 투룸, 쓰리룸 형태가 있어서 원룸은 10,000원, 투룸은 20,000원, 쓰리룸은 30,000원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면 낼만하죠. 네. 왜냐하면 그 보도자료에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원룸, 투룸, 쓰리룸인 기준인 것 같고요. 이 10,000원 주택, 2만 원 주택, 3만 원 주택은 민간 그 원룸 시장의 2% 수준이라고 해요. 야. 평균이 43만 원이라고 하는데 월 임대료가 우리 옥천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후배들 진짜 원룸 많이 사거든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옥천. 그죠. 좀 비싸요. 비싸. 왜냐하면 네. 원룸이 우리가 공급이 못 따라간대요. 네. 여하튼 2% 수준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청년 매입 임대주택 그동안 보급했던 게 9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였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이것보다도 1, 2, 3만 원 엄청 싸죠. 그렇죠. 여전히 보증금은 얼마다? 50만 원.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올해 상반기에 빈집 23호가 나와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얼마인가요? 322명이 몰렸다고 하고요. 52.9대 1, 사실상 53대 1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전히 집이 부족한 게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 촘촘하게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목표치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이고 아무튼지 이거 옥천에 있다 없다? 없다. 네, 여러분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니,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한다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어요. 네. 이거 솔직히 지자체가 단독 사업을 하기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선뜻 쓰는 거는 전주시도 어려웠던 듯해요. 전주시는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우리로 치면 청주급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주시는 국토교통부를 찾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할 테어이니 니네 주택기금 이거 좀 내놔라. 주택기금 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LH에 국토교통부가 예산 지원하지 않느냐. 똑같은 사업이다. 좀 달라라고 설득을 했고 국토교통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250억 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놓는 비용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야, 빨리 가서 설득해야겠네요. 이거 줄 서면은 없겠는데요? 국비 이만큼 주는 거 그러니까요. 사례 잘 없어요. 네. 이거 앞으로 이런 정책을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곳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비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빨리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네, 그룹 샤이니의 In My Room 듣고 올게요.
my soul 너무 내 전부였던 너 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널 그리워하나 봐 널 매일 찾다 지쳐서 널 잠시 잊어도 숨겨놓은 우리의 추억이 가득 남아 Cause you're still in my room 삶이라는 바다에 헤매다 잃어버렸던 꿈들이 구석구석 녹아있는 책상 서랍 그 속에 숨겨놓고 있던 너 먼지 쌓인 상자 속엔 파래진 사진과 오랜만이 담긴 편지들 그리고 너 그 모든 것 Cause you are my soul 너무 내 전부였던 너 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널 그리워하나 봐 널 매일 찾다 지쳐서 널 잠시 잊어도 숨겨놓은 우리의 추억이 가득 남아 Cause you're still in my room 버리고 또 버려도 기억을 너를 다시 불러놓고 yeah. 내 앞에 앉아서 웃고 있는 너를 이곳에 가두려 하는데 Cause you are my soul 너무 내 전부였던 너 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널 그리워하나 봐 널 매일 찾다 지쳐서 널 잠시 잊어도 숨겨놓은 우리의 추억이 가득 남아 Cause you're still in my room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굉장히 낯선 정책들이 막 마구마구 쏟아져서 어렵습니다. 내용 어렵다는 얘기 앞서 미리 제가 예고를 했고요. 그러나 메시지는 명확하다 말씀드렸죠. 자, 네. 메시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복지센터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자. 네,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죠. 네. 전주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왜 얘네들 정말 지독하게 잘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전주시는 주거복지 조례를 2016년에 만들었다고 해요. 우와.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듬해 조례를 제정한 이듬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와도 생겼어요. 예산과 인력을 팍팍 지원하는 이 아주 전형적인 정말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음흠.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정책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자면 앞서 설명드린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당연히 19세 이상 39세 이하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최장 10년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사회주택 정책도 진행하고 있고 주택관리 해피하우스 사업
이게 뭐냐면 주거 수선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던 충북 내에서는 유일하게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당연히 운영하고 있고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일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임시거처 순환형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이게 갑자기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청년들을 울고 울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이런 것도 진행한다고 하고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 실태 조사를 해서 뭔가 저탄소 주택 난방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뭔가 연탄 사용이 아니라 보일러로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민 참여 지수리 학교, 이런 것도 진행한다고 해요. 동네 홍방장들 키워서 그 동네에 있는 주택 골고루 보내는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임대차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해서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시민들과 연결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또 어떤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는 아까 슬쩍 흘렸던 사회주택입니다. 네. 사회주택, 혜수 PD님 이 단어 자체를 좀 들어보셨어요? 옥천신문에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사회주택 처음에 이 단어만 봤을 때는 무슨 주택 같아요? 사회주택 단어만 봤을 때요? 네. 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 같은 느낌이죠. 주택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이 나눠서 쓰는 쉐어하우스의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뭔가 사회가 운영하는 주택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사회주택이라고 할까요? 뭔가 지역사회의 참여가 맞물려 있는 형태일까요? 이제 물음표로 대답하시는 거군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계층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소유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자를 직접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공공주택이에요. 근데 사회주택은 그 사이에 제3섹터가 운영기관으로 나서는 거예요. 공공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LH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LH나 지자체에서 임대자를 모집합니다 하고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를 위탁을 줘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위탁을 줘서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 주택은 어떤 사회적 소셜 미션을 가지고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주거자들을 찾아서 임대를 주는 방식이에요. 아까 제3섹터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을 맡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의 주거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정 주거비와 적정한 주거 기간을 보장하는 저렴한 주택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그런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셜 미션이 어떤 것들이냐면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왜 사회주택을 제가 자꾸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집은 아까 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사적 소유물로 생각을 하죠. 집 자체를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게다가 내 생에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사는 게 집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의 소유물이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집과 관련된 갈등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약간 이게 뭘까 싶은 갈등들이 조금씩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1층에 택배차 다니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택배기사님들이 저 멀리에 택배차 두고 택배를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럴 거면. 나 말 안 했는데. 진짜 열받네. 네. 저 멀리에 세워두고 막 구루마에서 막 엄청 그 무거운 것들 끌고 와서 줘야 되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이 아파트엔 택배 배달 못합니다라고 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또 하나 더 얘기를 할까요? 뭔가요? 너 우리 집 우리 아파트에 안 사는데 왜 우리 놀이터 와서 놀아? 진짜 치사하다. 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학교를 통과할 때 돌아서 가지 않고 이 아파트의 그 인도를 따라서 지나가면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아파트 주민만 여기 쓸 수 있다고 해서 담 세우고 못 지나가. 혹시 이런 사례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언제부터 이 땅이 인간의 것이었다고 진짜 거기 대체 언제부터 뭐 깃발 꽂았어요? 정말 그렇죠. 치사하네요. 네. 이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 집감정이 점점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사적 소유물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성은 집은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수단이 돼야만 한다. 라는 그 목적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제도적으로는 사회주택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공공주택, 사실 공공주택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공공주택이 소셜 미션을 가지고 주택을 보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 물량을 공급을 해가지고 물량을 채우는 형태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미션 부분이 빠졌단 말이죠. 네. 이 소셜 미션은 어쨌거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택 형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아주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전주시에서 지자체 중에서 사회주택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진짜 더 드물어요. 매입 더 임대주택보다 드물어요. 더 네. 드물어요. 물론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 이 사례 찾기 굉장히 어려운데 전주시가 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간 영역과 관에서 공동 출자를 해서 사회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전주시에서 토지랑 건물을 매입을 해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주체, 사회 경제적 주체 중에 한 곳이 짠 하고 나타나서 리모델링을 자기 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아니야, 난 사회 경제적 주체인데 토지랑 건물 내가 살게. 대신에 전주시는 리모델링을 해줘. 이렇게 공동 출자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전주시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무려 이 사회주택 보급을 2018년부터 전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아까 청년 매입 임대주택 보급한 게 80호가 넘었잖아요. 네. 사회주택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7개소에 81가구가 입주가 완료되어 있다고요. 우와. 미쳤어요. 전주시. 아니 집이 지독하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사회주택의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건물 이름 추천 건물을 만들어 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노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10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전주달팽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5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청춘 101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15가구에 보급을 했다고 하고요. 협동조합 함집에서는 소우주라는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7가구의 주택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에서는 비타민 하우스라는 이름의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3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또 나옵니다. 창공이라는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60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18가구나 된다고 하고요. 네. 아까 함집 소우주 1을 공급했다면 이번엔 소우주 2를 공급합니다.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3가구로 추가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오. 자, 여기서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사회주택 그냥 막 운영한 게 아니에요. 전주시는. 이 사회주택 운영 사례가 전주시가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운영 사례가 있거든요. 전주시는 공부부터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시범 사업을 했던 사회주택 사례들을 막 학습을 했고요. 어떻게 전주형으로 맞춤형을 할 건지 이를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주택협회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전주에 와서 워크숍을 열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막 붐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정보도 얻어가고요. 그래서 처음 만든 주택 한국주거복지사회협동조합은 사실 전국 단위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타트를 하게끔 해서 이렇게 샘플을 받고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도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그 사회경제 주체거든요.
민달팽이가 그래서 전주 달팽이 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사례들을 보고 학습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드디어 전주에 있는 단체들, 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뭐 함집이라든지 마을발전소 맥이라든지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사회주택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주형 전문가들을 계속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같이 하는군요. 그렇죠. 뭐 이것은 창직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옥천신문에서는 어떤 사례를 보도했느냐. 비타민 하우스 주택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네. 비타민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은 도시재생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그 삼천 이동이라는 곳이 택지 개발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지역이라서 낙후됐대요. 그래서 낙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것을 재활용,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미션이 하나 있었고 취약계층에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있었고 세 가구를 그렇게 모집을 해서 했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소셜 미션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죠? 그 주택의 1층을 삼천 마실 카페로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삼천 마실 카페는 그 삼천동이죠. 삼청동에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일 잔치, 어르신 밥상 이름의 아침밥 사업 이런 것들을 막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회주택 운영 주체들이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주거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공급하는 게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엔드 삼천마실 카페에서 이 세 가구 산다고 했죠. 네. 월 1회 삼겹살 파티 한다고 하고요. 공동 생일 파티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웃이 얼굴을 모르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꾸 공동체성을 살려가는 형태의 이런 주거 정책 뭐다? 사회주택이다. 옥천에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주택 정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콕콕 두 가지 형태를 집었어요. 뭐랑 네. 뭐였죠? 공공 매입주택. 매입 임대주택 하나랑 네. 사회주택 네. 두 개예요. 근데 두 주택 정책은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다. 음흠. 그래서 저렴하고 장기간으로 임대를 준다. 그리고 공익성을 뭔가 활용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사실 아니기 아니지만, 때문에. 근데 네. 이거 두 가지가 있어서 주거 안정을 하려고 하면은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저렴하고 장기로 임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가 매입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식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한숨이 나올 정도로 되게 참담을 한데요. 비근한 예로 LH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주택시장에서 몇 %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LH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량이요? 네, 주택 물량. 우리나라에서? 네네. 글쎄요. 한 20%?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H가 건물 짓고 분양형으로 분양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소유해서 임대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렴하게 분양을 해버리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LH가 지어서 분양을 해. 근데 거기가 땅이 막 분당이고 막 이래. 그러면은 엄청 집값이 다시 솟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뭔가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 이게 뭔가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LH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 수준이래요. 너무 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이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입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을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 이 민영화의 바람과 지금 지자체가 어려우니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주택 정책은 장기 정책으로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고요. 이 관점에서 공공주택 정책을 정말 잘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여러분 빈 도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라면은 음악의 굉장히 도시.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네. 근데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 거주 형태의 비율이 무려 40%라고 해요. 진짜 높네요. 대한민국에서 주택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집값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완전 달랐던 거예요.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주택 보급률을 넓히는 방식으로 갔던 거예요.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소름 돋게 부러워. 이 부분이. 우린 집값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거 안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를 상승하고 싶어도 40% 물건을 공공에서 가지고 임대료를 싸게 공급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막 못 올리죠. 그렇죠. 안 팔리는데. 안 돼요. 네. 저희 남편이 서울에서 원룸 구하려고 했는데 10평 조금 넘는 공간을 임대하려고 하니까 그 월세가 80, 90, 100, 110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이 민간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공공에서 갖고 있는 게 40% 되면은 억제할 수 있어요. 그 효과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공공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택 물량이 크면 클수록 집값조차, 임대료도 억제할 수 있지만 집값조차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하다라고 네. 진짜 보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5천 안에서라도 이 빈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큰 목표를 세우고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 또 중요한 거.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40%의 물량이 임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도시의 40%가 주거 취약계층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까지 넓혔다? 그냥 중산층? 중산층까지 네. 넓혔다. 중산층까지 주택 시장을 넓히면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이 그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소득으로 뭔가 이 주거 제 임대주택에 산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한국에는 이거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 뭔가 후보자가 있으면 찍어도 주시고 우리가 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토지은행 이런 거 운영을 해야 돼요. 주택지을 땅들을 사놔야 돼요. 토지은행이 계속 그러니까 뭐 돈은행이 이렇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은행이 아니라 토지은행이 좀 돼서 주택 용지를 좀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고자 하는 그 모든 욕구에서 좀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 토지 개발할 때 저리로 뭔가 빌려주는 이런 주택 금융 뭔가 이 제도와 시스템도 기금을 만들든지 뭔가 이게 또 돼야 되고요.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게 전공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전공법을 가지 않는 이상 이 주택 부동산 정책으로 세대 갈등 점점 심해지잖아요. 네. 이거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전공법으로 돈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작해도 내 자녀의 자녀까지 가야지 이 갈등이 좀 줄어들까 싶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한 얘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두 번째 곡 제가 뭘 선곡했을까요? 두 번째 곡 G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들으면서 오늘 뷰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Say it's changed, so much go on, behave. What am I to you? No day, I'm feeling like I never left. That's right, I never left. But you ain't know. It's okay, down like camera, act like you know. Don't play on me, no we are B&B. Young lit, on be back, sign as a million cent. 노래미 바시도. Now you know what 두꺼운 came with the truth. 두꺼운만 보고 죽이고 빙빙을 났어. King of the zoo. 해가 라도 뭐라도 원하 원하도 되는 man in the view. Aiming at you, I'm aiming and aiming at you. Bless you all, clean out the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다 말하지 마. 네가 있는 곳, 네가 있을 곳. A place that I belong.
오늘 호걸란 푸켓스 아무지도 몰라 부대스 Whatever now and never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단 말하지 마 네가 있을 곳에 내가 있는 걸 The place that I belong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en I said I would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ould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so we all lie, dead or alive Your life, still alive So nice, it's you alive You welcome back home wherever you are We all like that all like Your life is still in me